오늘 우리 고호관 작가님 모시고 과학자도 아니면서 과학으로 먹고 살기. 네, 안녕하세요. 고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제가 과학자도 아니면서 과학으로 먹고 살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 소설은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된 또 한 문학 장르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SF 소설 이런 걸 많이 봤지만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이런 세상이 있었다냐고 빠져들게 된 게 고등학교 때거든요. 아서 클라크라는 작가의 소설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SF 작가죠? 네. 네. 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그쪽 책을 많이 팠어요. 주로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아서 클라크. 가장 유명한 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가 있고 제가 번역하기도 한 낙원의 샘. 낙원의 샘. 예. 직접 이건 번역하셨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는 과학자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를 꿈꿨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수능을 보고 이제 대학교 전공을 고르면서 정말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건축을 고르게 됐어요. 담임 선생님 권유도 있었고 뭐 또 집안 사정상 과학자가 되려면은 빨리 취업을 못할 것 같은데 빨리 취직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겹쳐가지고 건축을 골랐는데 후회는 하지 않는데 네. 후회하신 얼굴인데. 아니에요. 네. 후회는 하지 않는데 해보니까 건축은 이제 공학이 있고 약간 디자인 쪽 그 설계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쪽도 이제 저랑 이렇게 딱히 맞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디자인 쪽은 제가 해보니까 난 이쪽은 영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건축으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겠다는 생각은 버렸어요. 일단 3, 4학년 때쯤에 버리고 이제 뭐 다른 일들을 찾다가 그러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사를 전공을 했거든요. 과학사 대학원. 네. 약간 좀 이렇게 흔히 접하진 않거든요.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뭐 이름으로 유추가 가능하지만 과학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원래는 제가 몰랐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교양 수업으로 과학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 우연히 학생 식당에 밥을 혼자 제가 먹고 있었는데 아싸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혼자 먹고 하필 있었는데 그날, 네. 하필 그날 또 제 맞은편에 그 과학 철학 선생님이 앉으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수업 듣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과학사라는 학문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과학의 역사라고. 그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저는 난 과학도 좋아하고 역사도 좋아하거든요. 그럼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재밌겠지? 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대학원에 가서 이제 석사를 했어요. 그래서 또 더 나가지 못한 거는 이제 다른 주변에 공부 잘하는 선후배들을 보고서 석사는 이제 접고 이제 그 상태에서 취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학 기자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0여 년 정도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잡지도 만들어 보고 그런 경험을 쌓았고요. 과정에서 써놨듯이 일단 과학자는 아니니까 깊은 지식은 없어요. 대신에 온갖 분야를 건드리기 때문에 넓고 얕은 지식은 있습니다. 잡학 박사 약간 이런 느낌 되나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많은 하지만 자세히 캐보면은 자세히는 모르는 이런 정도의 넓고 얕은 과학 지식과 글쓰기 능력 당연히 맨날 뭔가 쓰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연마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이를 좀 먹고 경력이 좀 쌓이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뭐 중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로 고민은 3, 40대까지 계속 하게 돼요. 그렇죠. 평생 해야죠. 네. 진로 고민에. 고민하다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하고 싶은 뭐 글쓰기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회사를 다녔어요. 어린이 잡지부터 해서 중고생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일반 과학 잡지를 저기 나온 잡지를 다 해봤고요. 간간히 중간중간에 부서에 직접 배정은 안 됐었는데 이제 가끔 신문 기사 같은 것도 가끔씩 썼고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기 가운데 잡지에 표지 보시면 암흑에너지 해가지고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스베이더거든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우주를 막 팽창시키는 디자인이었는데 저 다스베이더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굉장히 그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좀 이따 제가 글만 쓰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 회사에서는 계속 이렇게 여러 어떤 잡지로 부서 이동을 이렇게 하나 봐요. 네, 본인의 뭐 뜻도 조금 반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회사잖아요. 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시받은 대로 일을 하기도 하죠. 작가님은 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나는 더 다양한 걸 하고 싶어 해서 막 직접 이렇게 옮겨 다니셨나요? 아니면 저는 처음에는 어린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는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린이를 해본 적도 없고 어린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지금은 집에 어린이가 있는데 그때는 어린이도 없었고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만 하다가 이제 어린이로 커리어가 고정이 될까봐 이제 좀 다른 성인 매체로도 가고 싶다는 어필을 종종 했었죠. 그러다 나중에 가게 됐는데 그래도 어린이 잡지에 있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일단 글을 쉽게 쓰는 법, 어린이 독자들이 읽는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르죠. 네, 쉽게 쓰는 법도 했고 또 잡지에 만화도 실렸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이 뭐 스토리 작가 역할도 했었거든요. 만화 스토리도 써보고 콘티도 엉성하지만 대충 짜보고 뭐 이런 등등의 온갖 글쓰기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일 법한 일도 했었죠. 회사 생활 하면서 배운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근간이 됐기 때문에 뭘 배웠는지를 최대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이제 무엇에 관해 쓸까잖아요. 제가 뭐 회사 나올 때는 이제 편집장까지 갔었는데 편집장 선생님까지 하셨군요. 네. 네. 편집장이 되면 이제 신입 기자들을 받잖아요. 이제 한 몇 달 이렇게 보내고 면담을 하죠. 이렇게 제일 힘든 게 뭐니? 그러면은 아이템 발굴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들 얘기. 거의 주제 선정하는 거. 열에 8-9번 뭐를 쓸지를 결정하는 거를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경험이 없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거 재밌겠다 싶은 아이디어도 뭐 저나 선배 기자들이 보기에는 맨날 하는 거잖아. 새로운 거 없니? 새로운 거 없니? 새로운 거 없니? 항상 저희가 묻는 게 이거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뭘 쓸까? 저도 지금 항상 뭘 쓸까? 뭘 써야 재밌을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기회가 없을까? 책을 쓰려고 해도 재밌는 기회가 없을까? 항상 이걸 고민하거든요. 몇 가지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이죠. 기자니까 새로운 소식,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견이 나왔다, 발표가 됐다, 다뤄야죠. 다뤄야죠. 노벨상 발표됐다. 다뤄야죠. 근데 새로운 연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뭘 고를 것이냐?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이냐 이거를 따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경험이 필요하죠. 경험 필요하겠네요. 경험이 없으면은 이제 굉장히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기사를 보시면은 뭐 기존의 뭐 상대성 이론이 바뀌나? 암흑물질 필요 없어지나? 없어도 되나? 암흑물질 이론이 뭐 틀리지 네, 않았나? 틀리지 않았나? 이러면 딱 나와요. 틀렸다. 혹은 뭐 심할 때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래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내용을 보면은 맨날 나오는 가설이고 그냥 가설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경우들이 뭐 이런 왕왕 있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기자면은 그런 거 이제 대충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독자로서 맨날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좀 안목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실용성. 제가 기자로 일할 때도 기사 이렇게 써가면은 그래서 이건 어디다 쓰니? 왜냐면 대중이 그걸 원하는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와닿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나중에 뭐 내 약이 개발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탈모 치료의 길 열려는 그렇죠. 그 네. 실용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또 대중들한테 나갈 때는 실용성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실용성이 있으면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죠. 재미가 있는 재미있어야죠. 네. 그리고 나왔던 얘기는 약간 중복인데 독자의 관심, 독자가 지금 뭐에 관심 있을까? 실용성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고 재미도 당연히 끌 수 있는 요소고 혹은 뭐 최근 유행하고 있는 뭔가를 다뤘다거나 이런 것도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리고 내 관심 중요하죠. 글 쓰는 당사자가 관심이 있어야 자료 같은 거 수집할 때도 즐겁고 글 쓸 때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뭘 쓸지를 정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많이 일했던 잡지 위주예요. 네. 신문 기사는 사실 글 쓰고 네. 뭐 추가돼봤자 이제 사진이라든가 뭐 표, 뭐 인포그래픽 정도인데 잡지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냥 글쓰기보다 구성, 기획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는 단계가 옵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전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어떻게 전하는가 이게 또 중요해서요. 좀 더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또 스토리텔링도 네네. 되면서 그쵸. 더 많이 읽게. 예.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한 기획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 구성에는 사실 뭐 왕도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적인 화제, 사건, 영화, 음악, 유행 이런 게 다 글 쓰는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구성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잡지
기사다 보니까 이제 패러디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뭐 좀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포맷을 조금 약간 빌려가지고 퀴즈 대결이다 그럼 퀴즈 대결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혹은 뭐 거기서 또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면도 이제 구성을 하죠. 어떻게 해야 가독성이 좋을까, 그림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도 그림은 또 어떻게 그릴까. 그러면은 편집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예. 상의를 해서 일러스트는 어떤 식으로 쓸까.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도 이제 찾아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 그림이 이런 스타일이 좋은데 하면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또 하지만 또 저희는 과학이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또 틀리면 안 돼. 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도 저희랑 일하는 거 좀 피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이쁘게 그려가지고 줬더니 저희가 이거 이거 틀렸는데 과학적으로 오류가 네, 있다. 고쳐주. 모양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피곤해하세요. 이제 글만 쓰더라도 이제 구성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신 여글 경과를 전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딱딱하게 전하면 재미가 없죠. 네. 최근에 뭐 어느 대학의 어떤 교수 연구팀이 뭐 어떤 거를 발견했다.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라면은 잡지에 들어올 때는 좀 구성이 들어가요. 제 기억나는 사례 하나는 제 선배가 한 거였나? 뭐 이런 거였어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연구인데 그 커피에 대한 물리학이었나? 그런 거 같고 이제 비에 대한 과학이었고 뭐 음악에 대한 어떤 연구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걸 세 개를 엮어서 기사 컨셉 전체를 이렇게 가신 거죠. 비 오는 날에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과학 이야기를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약간 스토리처럼 묶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고민하는 일을 해요.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과학을 소재로 글을 써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저희는 엄밀함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또 대중성은 놓칠 수가 없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엄밀함이라고 해도 저희가 전문가 수준으로 과학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과학 컨텐츠든 대중은 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된다라거나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그거를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됩니다. 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다. 뭐 실제 과학자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이제 비전공자면서 과학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과학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면은 큰일 나죠. 과학자가 아니라는 거,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와 독자 사이에 서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대중성을 엄밀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대중성을 또 쫓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죠. 뭐 인터넷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 발로 쓰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발로 써야 돼요. 발로 뛰면서 써야 됩니다. 앉아서 쓰는 거하고 이제 직접 가보면서 쓰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엄밀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이 다니는 게 사실 좋아요. 이건 아까 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글만 잘 쓴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 아까 다스베이드 옷 입고 사진 찍었잖아요. 네. 다양한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잡지 혹은 뭐 책을 만든다고 하면은 편집 디자이너와 함께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면은 웹 디자이너, 개발자도 필요해요. 개발자와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인포그래픽 같은 경우 혹은 뭐 과학 일러스트 같은 것도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고 같이 만화를 만든다. 이제 글 작가가 글 쓰고 만화가가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만화가와 협업이 기본이에요. 프리랜서 작가라고 해도 항상 이제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거 피곤하고 혼자서 글만 쓰는 게 성격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작가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안 된다. 이런 10여 년간의 회사 생활을 토대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지금은 개인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소재는 과학이고요. 번역을 하거나 칼럼 같은 걸 쓰거나 소설 같은 것도 써서 이제 기고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글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써요? 네,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글 쓰기는 사실은 뭐 어떤 요령이라든가 왕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독은 많이 읽는 거고, 그쵸. 다작은 많이 써보는 거고, 다상량은 다상량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봐라.
일단 중요한 게 이제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기이죠. 그 할 말이 많아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솔직히 아무나 갑자기 데려다가 무대에다 딱 세워놓고 자 말해보세요. 이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이제 주제라도 좀 주면 괜찮아요. 음. 그럼 자기소개라도 해보세요. 그럼 뭐 저는 몇 살이고요. 뭐 이름은 뭐고 어디 살고 하는 일은 뭐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랑 안 돼 있는 상태랑 얼마나 말이 청산요소로 나오느냐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 말이 나오듯이 어떤 거에 대해서 쓰고 싶은 게 일단 있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읽고 평소에 많이 생각을 했어야 글을 쓰려고 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이 없던 거더라도 글을 써야 된다고 하면은 벼락치기라도 해서 후다닥 찾아서 많이 읽고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권장하는 게 특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하세요. 영어 텍스트를 좀 수월하게 자유롭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그쵸. 커져요. 세상에 아름다운 지식은 다 영어로 써 있으니까. 다른 외국어도 다 그 접할 수 있는 정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할 줄 알면은 내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양이 그냥 2배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10배 뭐 네, 100배? 수백 배로 네, 그쵸.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연말을 하시라고. 갑자기 영어 공부하고 싶어지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작 중요하죠. 많이 쓰면 잘 쓰게 될까. 일단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운동처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꾸준히 한다고 해서 쉬워지진 않아요. 제가 10몇 년 넘게 글을 썼지만 지금도 글을 쓰려면은 힘들고 괴로워요. 지금도 매번 고민하고 썼다가 지우고 썼다 지우고 계속 이러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안 하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운동처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할 때는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이게 잘 될까? 동작이 잘 될까? 운동할 때도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글쓰기도 그냥 무의미하게 맨날 쓰던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쓰기만 하면은 계속 그 스타일이고 발전하기가 좀 힘들어요.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좀 이번엔 좀 가볍게 경쾌하게 써볼까 하다가 뭐 다음엔 좀 진중하게 가봐야지 이렇게도 써보고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학 글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당연하죠. 과학을 좋아해야 돼요. 특히나 저희는 한 분야만 연구하는 과학자하고는 다르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잖아요. 물리학도 했다, 천문학도 했다, 화학도 했다, 생물학도 했다, 뭐 지질학도 했다, 뭐 심리학도 했다, 뭐 여러 가지 과학 분야를 다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지식을 갖추면 유리하고요. 이건 뭐 경험으로 좀 쌓아야 되는 면도 있고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과학이라는 게 어떤 특정 학문이라기보다 이제 방법론을 좀 얘기하는 거에 가깝잖아요. 네. 과학에 대한 호기심, 애정 중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말씀드렸죠. 자기가 좋아해야 콘텐츠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과학이 사실 어렵잖아요. 파고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쓰느냐가 굉장한 고민이에요. 신문 기사 같은 경우도 이제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저런 책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초딩도 이해하는 상대선으로라든가 퀀텀 피직스 포 베이비 아기를 위한 양자 물리학 저 정도로 쉽게 쓰지는 못할 것 같아도 어쨌든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엄밀성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리고 주제에도 좀 제한이 생겨요. 그렇죠. 모든 과학이 대중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이것도 항상 고민이에요. 답이 없어요. 저도 답을 못 냈고 지금도 뭐 쓸 때마다 얼마나 쉽게 써야 되냐. 저는 충분히 쉽게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편집자가 좀 더 쉽게 써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작가는 사실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없죠. 작가 자격증, 작가 면허증 없죠. 그렇죠. 글 쓰는 사람이라면 다 작가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쓰는 분야가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이제 과학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글쓰기 기술 자체는 어느 분야를 가더라도 중요해요. 설령 과학자가 돼도 연구기획서라는 거 써야 되고 뭐 논문 같은 것도 쓰고 기고도 할 수 있고 혹은 그냥 회사를 가더라도 기획서를 쓰고 뭐 온갖 문서를 쓸 일들은 많거든요. 하다못해 인터넷 게시판에서 글을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읽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따봉이 많이 붙죠. 그래야. 그래서 글쓰기 스킬 자체는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과학 글쓰기에 관심이 없더라도 작가가 될 생각이 아니더라도 글쓰기는 꾸준히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정도로 아유, 정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짝. 네,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과학 분야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주 좋아합니다. 우주, 천체 이런 거 좋아하고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책 추천해 주세요. 뭐 과학책 좋은 거는 워낙 많아서 뭐 서점에 과학 분야만 가셔도 찾을 수 있을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보고 되게 재밌게 봤었던 책을 갖고 왔어요. 재밌는 물리 여행이 퀴즈 형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페렐만이라는 사람이 쓴 좀 오래됐어요.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까지 산 분인데 좀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 재밌게 읽었고 이야기 파라독스는 이제 수학과 논리학 분야로 이제 약간 생각해 이런 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약간 머리가 꼬이는 이런 경험도 할 수 있는 재밌는 책이고 제가 추천해드린 책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우주의 집. 네. 많이들 봐주세요. 네. 저는 차마 제 입으로는 제가 쓴 책은 추천 그거 먼저 못했습니다. 보고 이거 보세요. 네. 마지막 질문까지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듣고 일단은 제가 글쓰기 얘기는 이제 다른 데서도 했었는데 과학 글쓰기로는 사실상 처음 얘기한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요? 달랐어요. 제가 글쓰기 얘기할 때는 좀 실용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문장을 어떻게 쓰고 뭐 어떻게 구성을 하고 뭐 이런 맞춤법 같은 것도 잘 지켜야 되고 어떤 표현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냥 좀 글쓰기를 할 때 좀 어떤 마음을 갖고 쓰는 게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회사 다니던 생각도 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멘토링의 제왕 고우관 작가님과 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30만 과학 유튜버 안 될 거 학 약 그리고 과학 작가 고호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